지금 이 순간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300만 원, 3천만 원, 1억, 2억? 그 돈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은행 예금에 조용히 잠들어 있나요?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이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몇 년째 그냥 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요즘 금리 조금 올랐다던데 특판 예금 좀 찾아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다들 S&P 500, S&P 500 하던데 나도 언젠간 해야 하긴 할 텐데.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미국 주식 해야지. 인덱스가 답이다. S&P 500만 꾸준히 해도 노후는 해결된다. 머리로는 왠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면 진짜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냐? 조금만 참았다가 한번 크게 빠질 때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이 고민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죠? S&P 500이 4천일 때도 지금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5천 갔을 때도 이제는 진짜 비싼 것 같은데 6천을 넘은 지금은 이건 미쳤다. 진짜 꼭지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조정 옵니다. 단기 과열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릴 때입니다. 연말에 한번 크게 흔들릴 겁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역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정 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진짜 고수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분기가 지나고 연도가 바뀝니다. S&P 500은 어느새 또 올라가 있고 내 계좌 속 현금은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하죠. 아, 또 타이밍 놓쳤다. 그래도 지금은 또 애매하게 비싸졌어. 이번 조정 때는 진짜 들어간다. 이 패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은 사실 이 패턴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과거의 나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S&P 500 사도 되나요?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죠? 고점에서 물리면 나는 진짜 멘탈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고점에 사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요? 설령 내가 꽤 높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그게 10년, 20년 뒤 내 자산을 망칠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소문이 아니라 역사로, 감이 아니라 숫자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나는 지금 뭐부터 하면 되는데? 이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1997년 1월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7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경제 기사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 밸류에이션 부담, 조정 가능성 경계. TV에 나온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 과열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조차 시장 전체가 꽤 비싸졌다는 경고를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그 시점으로 잠깐 데려가 볼게요. 1997년의 당신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운 좋게 1억 원 정도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 주식 말고 미국 시장도 봐라. 이런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S&P 500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라는 설명도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오갑니다. 1억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미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좀 무모한 거 아닐까? 그때 친구 한 명이 말합니다. 야, 거기 지금 역사적 고점이래. 지금 들어갔다가 바로 반토막 나는 거 보고 싶냐?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걸 단기 주식 게임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미국이라는 시스템, 세계 1등 경제에 오랫동안 타고 가고 싶은 거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 사야 한다면 지금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결심합니다. 1억 원 전부를 S&P 500에 넣습니다. 한 번에, 통째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팔지도 않고 추가로 사지도 않고 그냥 묵혀둡니다. 중간에 계좌를 열었다가 깜짝 놀라고 다시 닫고 그래도 장기 투자니까라며 버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후 2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나열해볼게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고강도 금리 인상 쇼크. 위기라는 위기는 거의 다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 헤드라인에는 이런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증시 붕괴, 미국 경제, 이대로 망하는가. 당신의 계좌는 여러 번 크게 출렁였을 겁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거의 반토막이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역시 그때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거였나? 그때 안 들어가고 지금 가격에 들어갔으면 훨씬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당신은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걸 20년, 30년 보고 들어온 거니까.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갔다 쳐도 미국 전체가 망하지만 않으면 언젠간 회복하고 언젠간 더 갈 거다. 이 믿음 하나로 버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S&P 500은 6,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700에서 6,000점, 약 8.5배입니다. 당신의 1억 원은 단순 지수 기준으로만 해도 8억 5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배당까지 모두 재투자했다면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1997년에 사람들이 입을 모아 역사적 고점이라고 말했던 그 가격은 지금의 장기 차트에서 보면 그냥 왼쪽 아래 구석에 찍힌 작은 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시나 고점 같다고 느끼는 6,000포인트라는 숫자도 10년, 20년 뒤에는 지금의 700포인트처럼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1997년 사례가 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의 정점입니다. S&P 500은 152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인터넷 혁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인터넷으로 간다. 전통 기업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주가는 매일매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고 아무도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시점에 1억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로부터 2년 반 뒤 2002년 10월 S&P 500은 777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입니다. 1억이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90% 이상 폭락했고 시스코, 인텔, 오라클 같은 기술주들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2000년에 들어간 건 최악의 실수였어. 모두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도 팔지 않고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 10월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S&P 500은 1565포인트를 회복합니다. 2000년 고점을 드디어 넘어선 겁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융위기가 옵니다. 2009년 3월 S&P 500은 676포인트까지 또 떨어집니다. 2000년 고점에서 봤을 때 거의 3분의 1 토막입니다. 1억이 4,4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나는 정말 운이 없었어. 10년을 버텼는데 오히려 더 손해야. 이제 그만 손절하고 나와야지. 하지만 만약 여기서도 버텼다면 2024년 말 S&P 500은 6,000포인트입니다. 2000년 고점 1527에서 약 4배가 된 겁니다. 1억이 4억이 됐습니다. 배당 재투자까지 하면 5억 가까이 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 중 하나였던 닷컴 버블 정점에 들어가도 24년을 버티면 결국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는 S&P 500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고점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면 물리지 않을까요? 조정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이 안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저점에 사는 건 좋고 고점에 사는 건 나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투자 기본 공식처럼 들립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고점 근처에서 들어갔더라도 그게 10년, 20년 뒤 내 자산을 망칠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인가? 고점에 사면 진짜 인생 끝나는 수준으로 손해를 보게 되나?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해줄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대형 증권사 찰스 슈왑이 진행했던 연구를 조금 응용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20년. 모든 투자자는 매년 똑같이 $2,000씩 투자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290만 원. 20년 동안 각자가 넣는 총 원금은 $40,000, 우리 돈으로 약 5,800만 원입니다. 상품도 똑같습니다. 전부 S&P 500에만 투자합니다. 원금도 같고 상품도 같은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언제 샀는가? 그리고 한 번 들어간 돈은 20년 동안 빼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성격이 완전히 다른 5명의 투자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완벽한 피터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신입니다. 매년 그의 S&P 500이 찍는 연중 최저점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맞춥니다. 그리고 그날 단 하루 그 가격에만 $2,000를 넣습니다. 즉 20년 내내 항상 가장 싸게만 산 사람입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터를 이론적인 최상단 기준으로 써먹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애슐리입니다. 애슐리는 타이밍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원칙은 정말 단순합니다.
나는 차트도 모르겠고 언제가 싼지도 모르겠다. 그냥 매년 1월 1일에 2,000달러를 산다. 뉴스를 깊게 파고들지도 않고 전문가 말에 크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20년 뒤만 보자. 날짜 하나 박아놓고 머리 안 쓰고 가는 게 내 멘탈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매튜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적립식 투자자입니다. 매튜는 2,000달러를 12달러 나눕니다. 그리고 매달 초 정해진 날짜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같은 금액을 S&P 500에 넣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르고 다음 달에는 떨어지고 뉴스에서는 위기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는 매달 사기로 했어. 룰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로지입니다. 로지는 운이 정말 없습니다. 매년 그의 S&P 500이 찍는 연중 최고점에서만 2,000달러를 사는 사람입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2020년 코로나 폭락 직전에, 2021년 고점에 그런 구간마다 정확히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내가 사면 언제나 꼭지더라. 아마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그럼에도 로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2,000달러씩은 꾸준히 넣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레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제일 이성적이고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 한 번은 크게 빠져야 돼. 조정 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진짜 고수지. 나는 바보처럼 꼭지에서 들어가는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레리는 매년 시장을 열심히 관찰합니다. 뉴스 보고, 전문가 리포트 보고, 금리, 환율, 정치 상황까지 다 챙깁니다. 그리고 매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더 싼 구간이 꼭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장이 오르면 봐. 역시 안 들어가길 잘했지. 시장이 빠지면 봐. 이제 시작이야. 좀 더 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결국 레리는 단 한 번도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다만 예금은 합니다. 매년 2,000달러씩 현금으로 모으기만 합니다.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자의 계좌를 열어봅니다. 먼저 예상대로 1등은 완벽한 피터입니다. 연중 최저점에서만 샀으니 평균 매입가가 가장 낮습니다. 피터의 최종 자산은 약 18만 6천 달러. 원금 4만 달러의 넷째, 6배가 넘습니다. 자, 그럼 2등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달 꾸준히 산 매튜, 타이밍 신 피터 말고 또 누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2등은 그냥 매년 1월 1일에 아무 생각 없이 샀던 애슐리입니다. 애슐리의 최종 자산은 약 17만 달러. 피터와의 격차는 약 1만 5천 달러.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년 바닥을 기가 막히게 맞춘 사람과 그냥 매년 연초에 산 사람의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등은 적립식 투자자 매튜입니다. 매튜의 자산은 약 16만 6천 달러. 애슐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까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못 맞춰도 그냥 빨리, 꾸준히, 오래 시장 안에 머물기만 해도 결과는 충분히 좋다. 그럼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 로지를 보겠습니다. 매년 고점에서만 딱딱 물려 들어갔던 사람. 로지의 최종 자산은 약 15만 1천 달러입니다. 피터, 애슐리, 매튜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원금 4만 달러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레리. 레리의 최종 자산은 은행 이자를 더해 약 4만 7천 달러 정도입니다. 자, 숫자를 한 번만 딱 비교해 볼게요. 매년 최고점에만 산 로지 15만 1천 달러 20년 동안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레리 4만 7천 달러. 둘의 차이는 3배가 넘습니다. 이 실험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칼처럼 분명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건 시장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론과 숫자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실제 사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씨. 가명입니다. 김영수 씨는 2010년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20년 차. 그동안 모은 돈 5천만 원. 이제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미국 주식 이야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S&P 500이 뭐래? 처음 듣는 용어였지만 찾아보니 미국 500대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상품. 괜찮네.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2010년 당시 S&P 500은 11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막 회복된 시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불안해. 2차 하락 올 수도 있어. 유럽도 위기고 미국 경제도 확실치 않아. 좀 더 보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김영수 씨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최악의 실수는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사는 것이다. 이 문장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일단 반만. 2,500만 원만 넣자. 나머지는 천천히. 2010년 5월 S&P 500 ETF를 2,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자동 매수를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 14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주가 10% 하락, 김영수 씨 계좌도 떨어졌지만 매달 50만 원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매달 5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주가가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김영수 씨 계좌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위험해. 일단 나와.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이미 1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을 버텼는데 지금 나가면 그동안 뭐 한 거야. 오히려 보너스로 받은 5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김영수 씨는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초기 투자금 2,500만 원, 14년간 적립식 투자 50만 원, 168개월 8,400만 원, 총 원금 1억 900만 원, 현재 평가액 약 3억 8천만 원, 셋째, 5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 55세입니다. 5년 뒤 정년퇴직하면 이 돈을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김영수 씨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했을 뿐입니다. 첫째, 시작했다. 둘째, 그만두지 않았다. 여기까지 들으면 머릿속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 고점에 사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구나.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간 사람도 아예 안 들어간 사람보다는 훨씬 나았네.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내 계좌가 진짜 마이너스 50% 찍히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2008년 같은 폭락이 오면 정말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엑셀 속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연평균 수익률을 12%더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폭락장이 와도 우리가 시장에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지켜줄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예금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둘째, S&P 500이 왜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셋째,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매수와 자산 배분을 해야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 같은 건 안 해요. 위험해서 싫어요. 전 그냥 예금만 합니다. 이 말, 왠지 되게 안정적이고 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살짝만 바꿔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원화에 제 자산 100%를 투자하고 있어요. 예금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원화라는 자산 하나에만 전부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원화의 구매력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예로 한번 느껴볼게요. 1990년대 중반,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1,000원, 1,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1억 원이 있었다면 자장면을 몇 그릇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약 6만 6천 그릇입니다. 지금은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 8,000원 합니다. 똑같은 1억인데 살 수 있는 자장면 그릇 수는 약 1만 2천 그릇. 예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를 연 둘째 5%라고 해봅시다. 이자 소득세 1/5째 4%를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수익률은 약 둘째 12%. 같은 기간 물가가 둘째 4% 올랐다면 우리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0.28%입니다. 통장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지만 실제 구매력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1년 후 통장에는 1억 212만 원이 찍힙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약 9,972만 원 수준입니다. 28만 원이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10년이면 약 277만 원이 증발합니다. 30년이면 약 820만 원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예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천천히 가난해지는 걸 그나마 조금 늦춰주는 선택이다. 반대로 말하면 투자 안 한다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에게 매년 조금씩 내 자산을 내어주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리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마법이 되지만 손실이 날 때는 저주가 됩니다. 먼저 복리의 마법부터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연 10% 수익률로 복리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10년 후 약 2억 5,900만 원, 20년 후 약 6억 7,200만 원, 30년 후 약 17억 4,500만 원. 원금이 30년간 17배가 넘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1억 원이 10년 후에는 실질 가치 약 7,400만 원 수준, 20년 후에는 약 5,500만 원 수준, 30년 후에는 약 4,100만 원 수준.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복리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복리의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둘째, 복리의 저주를 그대로 받거나. 예금은 복리의 저주를 간신히 늦춰주는 정도입니다. S&P 500은 복리의 마법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S&P 500은 뭐가 다를까요? S&P 500 지수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주가를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초대형 기업들의 공동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매출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 1만 원에 팔던 제품을 올해 1만 1천 원에 팔면 매출이 10% 늘어난 겁니다. 물론 원가도 오르지만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효율 개선을 통해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립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물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애플 아이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2010년 아이폰4는 600달러였습니다. 2024년 아이폰 16 프로는 1000달러입니다. 14년간 가격이 67%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삽니다. 왜? 성능도 좋아졌고 브랜드 가치도 있고 대체재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격 결정력입니다. S&P 500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 기업들의 집합체가 바로 S&P 500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대략 10% 전후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 23%를 빼도 실질 수익률은 78% 수준입니다. 예금의 실질 마이너스와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같은 1억 원을 30년 동안 예금에 넣어두면 실질 가치는 줄어들지만 같은 1억을 S&P 500에 넣어두면 실질 가치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S&P 500의 진짜 치트키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 리빌딩 구조입니다. S&P 500 지수는 항상 그 시점의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밀리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면 지수에서 퇴출됩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시대의 승자들이 차지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볼게요. 코닥, 필름 카메라 시대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1997년 시가총액 280억 달러. S&P 500의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놓쳤습니다. 2012년 파산. S&P 500에서 퇴출. 치어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한때 미국 소매업의 상징. 하지만 온라인 쇼핑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파산. 역시 퇴출. GE, 제너럴 일렉트릭, 토머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 100년 넘게 S&P 500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실패로 주가가 폭락. 2018년 다우존스에서 퇴출, 2024년 S&P 500에서도 퇴출. 이런 기업들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애플. 2020년 시가총액 1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아마존. 온라인 쇼핑의 제왕.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자. 구글. 검색과 광고의 지배자. AI 시대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AI 시대의 핵심 기업. GPU 시장의 독점자. 테슬라. 전기차 혁명의 리더. 1980년에 S&P 500에 있던 기업 중 2024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약 80개. 84%가 교체됐습니다. 420개 기업이 빠지고 새 기업으로 교체된 겁니다. 만약 당신이 1980년에 코닥 주식만 샀다면 지금은 휴지 조각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S&P 500을 샀다면 코닥은 자동으로 빠지고 애플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계속 수익을 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를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 전체에 투자하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S&P 500은 야구 국가대표팀과 같습니다. 선수는 바뀌지만 팀은 항상 그 시대 최고 선수들로만 구성됩니다. 나이 들어 성적 떨어진 선수는 탈락하고 젊고 잘하는 선수가 새로 뽑힙니다. 우리는 특정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팀 자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가 뽑히든 항상 최고의 팀입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영원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 미국 인구 2억 2,700만 명, 2024년 미국 인구 3억 3,500만 명, 48%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유럽도 고령화로 정체 상태입니다. 한국은요? 더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주가가 오릅니다. 또한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이민자였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대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출신입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전부 이민자들이 만들거나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버클리. 전 세계 인재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많은 수가 미국에 남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88%가 달러로 결제됩니다. 각국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의 59%가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5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한국이 5조 원을 찍으면 원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5조 달러를 찍어도 달러는 강세를 유지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니까요. 이런 구조적 장점이 있는 한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겁니다. 이제 실제 투자 방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넣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넣을까요? 우상향하는 자산에 수학적으로만 접근하면 거치식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 3천만 원을 오늘 한 번에 넣고 10년 동안 연 10%로 굴리면 약 7,8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3천만 원을 30개월에 나눠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돈이 시장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짧아져서 최종 금액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뱅가드 같은 운용사의 연구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시장에서 장기간 시뮬레이션 했을 때 거치식이 적립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확률이 약 3분의 2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거치식이 평균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겁먹고 팔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이 전제가 제일 먼저 깨집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달에 S&P 500이 20% 빠졌습니다. 3천만 원이 2,4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 손실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역시 내가 들어가면 꼭 떨어진다니까. 역시 지금은 너무 고점이었어. 본전만 오면 무조건 다 빼야지. 그 상태에서 뉴스까지 2차 하락이 온다. 이제 진짜 위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대부분은 바닥 근처에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이 순간 거치식의 수학적 우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3천만 원을 30개월에 나눠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달 100만 원을 넣고 20% 빠졌습니다. 100만 원이 80만 원이 됩니다. 손실 20만 원. 불편하긴 하지만 600만 원 손실일 때와는 감정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엔 조금 싸졌네. 그럼 같은 100만 원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이 순간부터 떨어지는 시장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할인 기간이 됩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진짜 힘입니다. 조금 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폭락장이 와도 나를 시장에서 내쫓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거치냐 적립이냐 둘 중 하나만 고른다가 아니라 둘을 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은 지금 바로 넣고 나머지 2천만 원은 20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나눠 넣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며 복리의 시간을 날리는 것도 맞고 한 방에 다 넣었다가 바로 폭락해서 멘탈 붕괴가 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추가로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넣을 수 있다면 처음 넣는 목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됩니다. 핵심은 내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구조냐입니다. 매달 50만 원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매달 50만 원 투자, 연 10% 수익률 가정 S&P 500 역사적 평균, 배당 재투자, 기간별로 보겠습니다. 5년 후에는 총 투자 원금 3천만 원, 예상 자산 약 3,858만 원, 수익 약 858만 원. 10년 후에는 총 투자 원금 6천만 원, 예상 자산 약 1억 265만 원, 수익 약 4,265만 원. 20년 후에는 총 투자 원금 1억 2천만 원, 예상 자산 약 3억 7,950만 원, 수익 약 2억 5,950만 원. 30년 후에는 총 투자 원금 1억 8천만 원, 예상 자산 약 11억 3,450만 원, 수익 약 9억 3,450만 원. 매달 50만 원. 하루로 치면 약 1만 7천 원. 커피 2잔 값입니다. 이걸 30년간 꾸준히 하면 11억이 넘습니다. 11억이면 노후 걱정 없지 않나? 충분합니다. 65세부터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3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50만 원. 이게 노후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이야기입니다. S&P 500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럼 왜 전 재산을 다
S&P 500에 넣지 않나요? 이론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전 재산 1억을 모두 S&P 500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일이 한번 터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식형 100% 포트폴리오는 최대 반 토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괜찮아.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말하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식 100%가 아니라 주식. 예를 들어 S&P 500 50%, 채권 30%, 금 20%. 이런 식으로 여러 자산에 나누어 두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위기 상황에 주식은 크게 떨어지지만 채권과 금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전체 계좌의 낙폭은 주식 100%였을 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대신 8천만 원이나 8,500만 원 정도에서 버티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손실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5천만 원이 되면 내 인생 절반이 날아갔다는 절망감이 몰려오고 이때 대부분은 시장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8,500만 원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프긴 한데 기다리면 회복되겠지. 이 차이가 장기 투자에서 운명을 가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벨트다. 자산 배분을 했다면 정기적으로 비율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주식 신채권 30금 20으로 시작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 주식 잃은 채권금 30이 되었다면 이때는 비대해진 주식을 일부 팔아서 채권과 금을 사고 다시 50만 3,020에 가깝게 맞춰줍니다. 주식이 올랐는데 왜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규칙입니다.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폭락장이 와서 주식이 30까지 줄고 채권금이 70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채권과 금을 일부 팔아서 싸진 주식을 사줍니다. 주식이 떨어지는데 왜 사? 역시 규칙입니다.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감정대로라면 폭락장에서 주식을 더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맞춘다는 단순한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원칙을 억지로라도 실행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혹은 비율이 10% 이상 벗어났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미리 답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 아닌가요? S&P 500은 달러 자산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이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 변동보다 주가 상승이 훨씬 큽니다. 20년 단위로 보면 환율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지만 S&P 500 상승은 300%, 400%입니다. 환율은 노이즈일 뿐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 55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실수령은 445만 원. 소액 투자자는 몇 년간은 250만 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걱정이 적습니다. VOO, vs SPY, 뭐가 나아요? 둘 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VO는 뱅가드 운용 방식으로 운용 보수는 0.03%이고 가장 저렴합니다. SPY는 세계 최초 S&P 500 ETF입니다. 운용 보수는 0.09%이고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VO를 추천합니다.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이니까요. 30년 복리로 돌리면 0.06% 차이도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국내 상장 ETF는 어때요? TIGR 미국 S&P 500 KODX,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상장 ETF도 있습니다. 장점은 원화로 거래 가능하고 환전 불필요합니다. 또 한국 앱에서 바로 거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운용 보수가 조금 높다 약 0.15%와 추종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국내 ETF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해외 상장 ETF VOSPY를 직접 사는 게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미국 주식은 1주부터 살 수 있습니다. VO 한 주가 약 500달러 정도. 우리 돈 약 70만 원. 부담스럽다면 국내 ETF는 1만 원 단위로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5만 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제 원리, 구조, 심리, 데이터까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체크리스트 듣는 느낌으로 마음속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계좌가 있다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오늘 안에 계좌 하나를 만듭니다. 어느 증권사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좌를 연다는 첫 행동입니다. 그리고 S&P 500 ETF를 검색합니다. 해외 상장 ETF로는 VOO, SPY 같은 상품들이 있고 국내 상장 ETF도 TIGR 미국 S&P 500, KODX 미국 S&P 500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상황에 맞는 걸 하나 고릅니다. 그 다음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당신이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금액만큼 첫 매수를 합니다. 5만 원이어도 좋고 1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평생 고민만 하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 경험입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아예 다른 궤도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자동 매수를 설정합니다. 월급날 다음 날 혹은 매달 25일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하나 정합니다. 그 날짜마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혹은 50만 원씩 S&P 500 ETF를 자동 매수하도록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는 정기 매수, 자동 투자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당신이 바쁘건 피곤하건 신경을 쓰지 못하건 S&P 500은 조용히 당신 계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지 않을 일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3년 안에 써야 할 돈으로는 투자하지 않는다. 전세금, 결혼 자금, 병원비 예비금 같은 돈은 예금이 맞습니다. 둘째,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자는 꾸준히 나가는데 주가는 출렁이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셋째, 전 재산을 한 자산에 올인하지 않는다. S&P 500이 좋아도 5,070% 정도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예금 채권금 등으로 나눕니다. 넷째, 매일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자동 매수 설정해 두고 계좌는 1년에 한두 번만 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잘하는 법만 고민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중간에 스스로 계좌를 박살내지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의 당신, 혹은 20년 뒤의 당신, 어느 날 오랜만에 계좌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S&P 500 ETF를 보며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그때 그냥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고점이냐 저점이냐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 이 숫자는 존재하지 않았겠지. 반대로 오늘도 나중에를 선택하면 10년 뒤에 나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영상 보면서 정말 시작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때 10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봤으면 지금은 완전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을 텐데. 부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운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습관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젠가를 또 한 번 미루는 것. 둘째, 금액이 크든 작든 지금 첫 매수 버튼을 눌러보는 것. 이 둘의 차이가 10년, 20년 뒤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 데이터와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 특정 상품 매수를 추천하거나 당신의 개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몫이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점이냐 저점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또 미루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증권사 앱을 열고 S&P 500 ETF를 검색하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매수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인생 그래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년 후 부자가 된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